안녕하세요. 김원준입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군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92조 6항 동성애 관련 조항 때문입니다. 현행 군형법은 영내가 아니라 사적 공간에서 합의된 관계도 처벌합니다. 김 의원은 이를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자유의 침해라고 지적합니다. 유엔에서도 이 조항은 이미 2차례 폐지 권고를 한 바 있죠. 그런데 이 개정안 때문에 김 의원 사무실은 엄청난 항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동성애자를 반대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이 왜 문제가 되느냐. 존재를 반대할 수는 없는 거죠. 빨간색을 반대한다. 말이 안 되죠. 마찬가지 이유로 흑인을 반대할 수 없습니다. 흑인을 싫어한다 표현만 가능한 거죠. 생각해보면 실제로는 그렇게 싫어하는 걸 반대한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왜 싫어하느냐? 다르니까. 인간 본성은 다른 존재를 두려워합니다. 두려운 게 싫고 그리고 혐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논란의 본질은 존재하는 소수자들을 다수가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혐오하여 그들의 시민적 권리를 제약할 수 있는가? 결국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관한 사회적 합의와 입법은 아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진척은 더딜 것이며 논쟁은 격할 겁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그랬습니다. 먼 길 떠나는 김종대 의원의 권투를 빕니다. 김원준 생각하겠습니다. 목이 계속 잠기네요.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목을 풀지 않았더니. 예, 월요일 아침부터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시겠습니다. 네, 목을 풀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저희 책임 PD가 얼굴이 제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쳐다보다가. 갑자기 왜 그쪽으로 가십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요. 자, 첫 뉴스는요. 네, 북한이 오늘 새벽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서 밝히길 북한은 오늘 오전 5시 39분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쪽 방향으로 불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대통령이 관련 상황을에게 즉시 보고했고 오늘 오전 7시 반에 NSC 상임위 개최하겠다라고 알렸습니다. 6월 말로 예정된 걸 알려진 이 한미 정상회담. 그 전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더 쏠 것 같아요. 예. 최근에 중국과의 관계도 이제 북한이 안 좋은데, 한중 관계가 이제 사드 이전으로 정상화되면 더욱 북한 입장에서는 압력을 받을 테니까 그런 목적도 있는 것 같고, 그 전에 그래서 계속 존재감을 드러내는 이런 미사일 발사가 있지 않겠는가. 속 보니까 여기까지밖에 전달해 드릴 내용이 없고, 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내일 또 다루기로 하고, 다음 뉴스는요. 네, 황교안 전 총리가 세월호 수사에서 외압을 했다라는 구체적으로 관련된 내용들이 드러났는데요. 한겨레 신문이 오늘 아침에 보도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법무부 장관이던 2014년 세월호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해경 1, 2, 3정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시 변찬욱 광주지검장을 크게 질책했다라는 건데요. 또 김주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도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을 놓고 광주지검 수사팀을 지휘하던 조은석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여러 차례 언성을 높이면서 충돌했다라는 겁니다. 이 뉴스는 이제 몇 차례 저희도 전달해 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구체적인 이름, 직책들이 이제 등장을 하네요. 예, 네. 특정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내용은 간단하거든요. 해경 1, 2, 3정, 그러니까 세월호 침몰 당시 가장 먼저 도착했던, 그런데 이제 탈출 방송을 했다고 처음엔 거짓말을 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안 했던 그 해경 1, 2, 3정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광주지검에서는 적용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걸 박근혜 정부에서는 막았다는 거죠. 네, 계속 윗선에서 방해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가 되면 정부 책임이 되니까, 당시 박근혜 정부는 이게 단순한 해상 교통사고다. 교통사고인데 무슨 정부 책임이 있느냐. 라고 프레임을 짰는데, 그게 아니라 해경이 업무상의 과실치사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정부 책임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네. 끝까지 막으려고 했고 그 정황이 이제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방해했는지가 네. 이름까지 계속 나오는 겁니다. 나오기 시작한 거네요. 이게 몇 번 다뤄졌었어요. 그러니까 특검 때는 여기까지 가지를 못했고 당시 포커스가 이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였기 때문에 영향이 거기 총 집중됐었고 이게 이제 특수본 그 이후 이어받은 특수본 때도 이 문제를 들여다본다고 했지만 실제로 황교안 총리나 수사를 안 했죠. 네, 핵심 당사자 부르지 않고 수사 마무리했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 대행 체제였으니까요. 대행 체제였고 예. 여권 넘버원의 주자, 잠재적인 주자로 여겨졌었고 부담이 됐었겠죠. 여하간 특수본에서도 특검에서도 이 부분은 제대로 수사를 안 했는데 이 사안을 오래 추적했던 한겨레에서 이제 일종의 뭐랄까요 추가 특종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검찰청법 위반일 수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건 원래 이제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만 지휘 감독할 수 있는데 그렇죠. 이건 개별 사건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계속해서 압박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압박을 당했던 왜냐하면 결국은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더 거슬러 올라가서는 박근혜 정부의 뜻을 거스리고 일선지검에서 이걸 적용을 했거든요. 예, 그렇죠. 법무상 과실치사로 적용을 해버렸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사람들이 좌천되지 않았나요? 네, 인사보복을 당했습니다. 인사보복 당했다는 이야기는 과거에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그 외의 사람들도 어떻게 됐는지가 이번 보도에 나와 있는데 변찬우 광주지검장이 좌천됐다라는 이야기는 과거에도 전해드렸는데 이분은 아예 검사 옷을 벗었죠. 예,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그 해에 옷을 벗었어요. 예. 그 다음 해입니다. 다음인가요? 예. 2015년에요. 잘못했군요, 제가. 예. 네,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요. 예, 뿐만 아니라 이두식 광주지검 차장도 서울고검으로 밀려났다가 검찰을 떠났다라고 하고요. 이분도 떠났고. 예. 조은석 형사부장도 결국은 좌천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전보됐다가 어디로 밀려났다 이런 얘기가 이제 떠돌기만 하다가 구체적 이름과 보직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이 사안은 다시 수사해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안 가결로 직무정지된 상태에서도 청와대가 특수활동비를 올해에만 35억 원 썼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계속 뉴스가 나오는데. 네. 그런데 예산을 관리하는 박근혜 정부의 총무비서관이 이 돈을 박 전 대통령이 쓴 게 아니다라고 밝혔는데요. 황교안 권한대행과 비서실장 이하 직원들이 썼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총리실에서 반발했는데 황 대행이 쓴 일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십억 원의 돈이 나갔는데 썼다는 사람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 이제 또 다른 갈래의 뉴스는 뭐 청와대에 일하는 직원들에게 일종의 보너스 형식으로 덤으로 얹어줬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일단 총리실에 썼다 아니다 이런 뉴스가 있는 걸로 보아 특수활동비는 실제로 뭐 관련 서류를 제대로 다 남기지 않으니까요.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이죠. 네. 근데 이제 이 돈을 누가 썼다고 해야 할까? 그래야 탈이 안 날까? 그런 고심의 흔적이 있어요. 총리실에서 썼다라고 저쪽에서는 아니라고 하고 아니라고 하는 뉴스가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총리실에 있는 특수활동비를 쓰지 왜 청와대 걸 땡겨 쓰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뉴스는 뭐랄까요? 누가 썼다고 하지? 이런 고심의 흔적이 보인다. 총무비서관은 이제 격리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살림을 사는 거죠. 네, 자기가 직접 집행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집행한 쪽은 누구냐. 제가 알기로는 이 돈은 민정이 장악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다 쓴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민정 쪽에서 조사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당시 분위기를 다시 되돌려 생각해 보면 현재 판결을 본인들이 이기고 대통령 복귀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게 청와대 내부 분위기라고 뉴스가 많이 나왔잖아요. 저희도 그런 징후들을 얘기했었고. 그러면 그때로 돌아가서 그때 기준으로 가장 긴급한 게 뭐냐. 그때 기준으로 가장 긴급하고 중대한 거는 헌재 판결을 이기기 위한 모든 활동이란 말이죠. 특수활동비가 예를 들어서 소위 태극기 집회나 가짜뉴스 이런 활동과 어차피 아무도 모르게 집행할 수 있는 자금인데 이런 활동과
관련된 곳에 단 한 푼도 쓰이지 않았을까? 어차피 이길 헌재 판결인데, 당시 청와대 내부 분위기로는.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나?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과연 문재인 정부가 문서도 남지 않은 자금을, 그런 조사를 지금 이 시점에 박하게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 여간 찜찜한 뉴스로 남지 않겠는가? 네. 네, 하루 5천만 원씩 썼다는 뜻이거든요. 정말 많이 쓴 겁니다. 70일 동안 그렇죠. 35억이거든요. 하루도 안 빠지고 5천만 원. 예. 토요일 직원들 수당을 줬다고 하더라도 35억은 굉장히 많은 돈이어서요. 의문이 남는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명될 일은 아닌 것 예. 같은데 과연 제대로 조사할 만한 자료가 있을까? 그리고 그 조사를 박하게 계속 할 수 있을까? 민정.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건데 이 사안 관련해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지난 25일에 2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박 전 대통령 쪽은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수사기록 대부분을 증거로 사용하는 데 반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참고인 조사받은 수백 명을 일일이 법정에 불러서 신문해달라는 요구를 해서 재판부에서 시간 낭비다라는 난색을 표하게 만들었습니다. 증인도 참고인도 이제 이게 계속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지연시키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 유능한 변호인단의 변호를 받고 있는 삼성 이재용 회장 재판이 먼저 진행돼서 거기서 이재용 부회장이 무죄를 받거나 아니면 뭐 상당한 혐의를 벗거나 그렇게 자객씨의 재판이 유리하게 작용될 때까지 시간을 끄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제가 전해드렸는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자면 예전에 탄핵 심판 때 생각해 보면 전략이 아주 극단적이었어요. 그렇잖아요? 되돌아보면 재판부의 반응 뭐 여론 따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본인들의 목적에 딱 꽂혀서 나머지는 전혀 법정에서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질 건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전략을 구사했단 말이죠. 그때 그 전략을 유영하 변호사가 주도한 게 아니냐. 그래서 헌재 판결이 불리하게 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했었는데 똑같은 사람이 여전히 계속해서 유일하게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나면 뭐라고 할까? 만나면 그런 얘기 할 것 같아요. 가장 빨리 나가는 법을 찾자.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예, 구속 만기가 6개월이라 뭐 이런 그렇죠. 의미인가요? 예. 예, 제가 보기에는 재판을 구속 만기까지 계속 지연시켜서 구속 만기 이후 풀려난 상태로 재판을 받자. 이런 전략이 아니겠는가. 예, 쉽지 않아 보입니다. 대통령 적용 혐의가 18가지거든요. 다르게 또 영장을 칠 수도 있을 거라고 봐서요. 이제 구속영장이 연장되는 거는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워서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본인들 생각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목표가 정해졌으니까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지연시키는 게 아닐까 또. 지난번에도 얼토당토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랬잖아요. 근데 그랬던 두 분이 또 만났잖아요. 나머지 그건 잘못된 전략이다. 법정에서 불리하다. 말해줄 사람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런 이유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전략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분들이 해왔던 전력을 보면 이재용 부회장 재판까지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법정에서 좀 불리하거든요. 재판부에 불리한 인상, 나쁜 인상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의도적으로 지원한다고 네. 보이게 되는데 그거를 개의치 않는 거죠 지금.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이 난항 겪고 있습니다. 위장 전입 논란으로 촉발된 야권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고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나와라. 예,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해결해야 된다. 네, 입장을 밝히라라고 예.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저희가 간만에 오자 토론을 마련했습니다. 예, 딱 적합한 사안인 것 같아서 오자 토론을 통해서 한번 각 당의 입장 그리고 민주당 입장을 오자 토론에 나온 당사자 의원들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가 국정원 댓글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의 보수단체 지원 의혹 등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살펴보겠다라고 했는데요. 국정원 내 최순실, 우병우 라인이 있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취임하면 사실관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뭐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예. 국정원 내에도 우병우 라인이 있다고 하는 뉴스는
탄핵 기간이 많이 나왔었죠. 근데 그분이 그때 그 이후로 어떻게 됐는지는 뉴스가 전혀 없는데. 그리고 국정원의 보수단체 지원은 당사자들의 자백에 가까운 뉴스도 있었고요. 예. 댓글 사건도 윤석열 검사가 컴백한 이상 이 사건도 역시 다시 다뤄주겠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녹조에서 나오는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4대강 바닥에 쌓인 펄에서도 검출됐다라는 JTBC 보도가 있었습니다. 겨울철에 수거한 펄에서 나온 건데요. 녹조가 심해지는 여름에는 수치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환경연합에서 낙동강 6곳 등의 펄을 채취해서 일본 대학 연구팀에 맡겨 조사한 결과입니다. 특히 강에서 펄이 거의 형성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4대강은 이미 물이 고여있는 호수라고 봐야 한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호수. 예. 일본 대학팀에 맡겼더니 겨울에 수거한 건데 수치가 이미 WTO 기준까지 육박했고 이게 만약에 여름에 수거한 펄을 조사하면 훨씬 수치가 높을 것이다. 네. 그래서 강에서는 펄이 형성되지 않는데 강에는 펄이 없죠 원래. 강에는 펄이 없어야 되는 거죠. 계속 흐르는 물인데 뻘이 형성되지 않아야 될 곳에 형성됐다는 점에서 보면 4대강은 호수라고 봐야 한다. 예, 일본 대학 연구팀의 결과입니다. 이 4대강은 근데 자연환경을 훼손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게 단순히 이명박 대통령 혹은 청와대의 의지만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업계에서도 학계에서도 정치권뿐만 아니라 그리고 공무원 사회에서도 여기 연루되어 있는 최소한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위치에서 눈 감아주거나 소극적으로 협조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저는 오래 걸릴 일이라고 봅니다. 이 진상을 밝히는 게 굉장히. 근데 이제 해야 하는 일이죠. 네, 환경단체에서도 4대강 인명사전 같은 거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 보면 말씀하신 인물들에 대해서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그 밖에서 바라봤을 때 책임 소재고 실제 이제 문재인 정부가 감사를 통해서 내부 감사를 통해서 밝혀질 일들은 그보다 더 클 수도 있고 또 밖에서 보기에는 이 사람이 책임자였는데 알고 봤더니 훨씬 더 중요한 인물이 있었을 수도 그렇죠. 있고 그렇게 밝혀져 가겠죠. 근데 인물 중심으로 갈 수는 없지만 인물을 다 배제하고 갈 수도 없는 큰 사건이다. 예. 이렇게 큰 일이 어떻게 순조롭게 이루어졌는지 다음에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라도 그 결정 과정 전체를 다시 되짚어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수는요. 하나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파문이 맞사위이자 핵심 측근인 큐시너 백악관 선임 고문에게 옮겨붙고 있습니다. 탄핵론도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워킹턴 포스트는 제러드 큐시너가 지난해 12월 달에 뉴욕 트럼프 타워에서 주미 러시아 대사를 만나 정부 간 비밀 대화 채널을 구축하자라고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점점점 몸통으로 가고 있네요. 예. 그동안은 보좌관이나 특보 이런 얘기였는데 이제 가족으로 가네요. 예. 미국 정보 당국이 가장 위험한 인물이라고 거론하거나 보도되는 게 이 주미 러시아 대사거든요. 근데 이 사람하고 따로 비밀 채널을 만들자라고 사회가 했다는 게 여기까지 갔네요, 이미. 예.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이게 사회 혼자 할 수 있는 일이냐. 트럼프 대통령이 허락한 거 아니냐. 여기까지 가면 탄핵 사안이 될 수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탄핵하기 어렵죠. 정치적 지형이 현재는 그렇습니다. 하원, 상원 다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어쨌든 탄핵 국면에 들어가면 TBS 연락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탄핵 보도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방송이기 때문에.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선 기간 아주 핫했던 코너입니다. 오자토론. 저희가 앞으로 긴급 사안이 있을 때마다 청와대만 NSC를 수집하는 게 아니다. 뉴스 공장 5당 안보회의를 저희가
사안이 있을 때 긴급히 소집하기로 했는데 오늘 소집 날짜가 잡혀가지고 5분을 모셨습니다. 이제는 일당이 아니라 이제 여당이 됐기 때문에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당 송금주 의원 처음으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바른정당의 진수희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애정하는 의원님입니다. 정의당의 진수희 전 의원이 애정한. 그게 아니고? 예. 실망이에요. 엄청 좋아했는데. 급실망. 네, 정의당 이정미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미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간단합니다. 이철희 의원 방어, 나머지 공격. 저는 이정미 의원을 믿습니다. 권력을 주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선, 여당이 됐으므로, 네. 이철희 의원님께서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당의 입장을 대변해 주신 다음에 얻어 터지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낙연 총리 후보자 청문위원으로 참여했던 사람이라 쟁점이 뭐였는지는 잘 알고 있고요. 또 이게 과연 이제 그야말로 낙마시킬 사유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뭐 제가 그 야당 청문위원들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그럴 사유로 보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인사부터 못 지킨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거기 때문에 청와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인정을 했고요. 또 임종석 비서실장이 해명성 사과를 했기 때문에 저는 약간의 시간만 좀 지체될 뿐 크게 보면 협치의 틀은 저는 유지될 거라고 봐서 청와대나 저희 여당이 적극적으로 야당을 설득하고 또 인사청문회 기준이라 그럴까요? 인사 기준에 대해서 협의를 해 나간다면 원만하게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낮은 자세로 목소리마저 약간 비굴하고 제발 봐달라며 여당에 대한 이철희 의원의 이야기가 있었고요. 여기 대해서는 뭐 지금 예. 순서대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말씀하실 분은 손들어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예. 누굽니다? 말씀해 주세요.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입니다. 예. 저도 이낙연 그 지사에 대해서 굉장히 의외였어요. 이게 4선 의원이시고 지사 지내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흠결이 없을 줄 알았는데 사람은 역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그래가지고 완전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낙연 의원이 과거 기준에 의하면 당연히 부적격이죠. 총리로서 그 도덕적인 흠결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부적격인데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뭐 엊그제 임종석 비서실장이나 우원식 여당 원내대표 얘기했듯이 지금 내각을 빨리 구성해야 되고 국정안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총리 인준 가지고 이렇게 끌 거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생각이 이게 어쨌든 정치적인 타결이 있어야 되겠다. 정치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되겠다. 흠결은 있지만 지금 상황을 봐서 이거를 인준하는 것에 관해서 정치적으로 각 당에서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결론을 어떻게 내려야 하는 거죠? 그럼 뭐 이제 우리 당에서 요구한 거는 뭐 대통령 유감 표명이다. 그다음에 어떤 기준을 세워라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조치들이 안 돼 있으니까 뭐 오늘 본회의하기 전에 각 당 원내대표들이 만난다든지 또는 대통령 하고 뭐 상의를 한다든지 해서 어떤 해법을 찾아야죠.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대통령 사과가 아니면은 절대로 안 된다. 이게 입장인지 아닌지부터 궁금해요. 네. 원내대표끼리 만나야죠. 일단. 한 걸음 물러서신 듯. 네. 이게 빨리 굉장히 없애버려. 합리적이신데요. 네. 굉장히 합리적이시고 지나치게 합리적이어서 재미가 왜 그랬어요 오늘? 전쟁을 치러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네. 스무스하게. 대선 때처럼 이렇게 치고받고 해야 되는데 다들 한쪽은 비굴하고 한쪽은 합리적이고. 자, 이 사안 그래서 대통령이 꼭 나와야 되는 거지. 왜냐하면 언론에서는 항상 계속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는 게 야당의 입장처럼 어떻습니까?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네. 예, 바른정당의 진수입니다. 이 문제는 임기 초기에 뭐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로 그냥 적당히 덮고 넘어갈 문제는 결코 아니고요. 아마 여당도 그럴 생각은 아닌 것 같아서 이제 다행인데. 네.
이게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덮고 갈 문제가 아닌 것이 이 인사청문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면 뭐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근데 앞으로 임기 5년 동안 수없이 많은 인사청문을 할 텐데 그때마다 이 기준을 명확하게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을 안 하고 가면 그때마다 이런 문제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보는 국민들은 굉장히 짜증나고요. 그 당하는 정부나 청와대나 여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피곤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차제 물론 이제 이 조각이나 총리 인준이 조금 며칠 더 걸리더라도 이걸 좀 구체적인 기준, 그러니까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이 기준을 좀 분명히 구체화해 놓고 가는 게 서로에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이 5가지 기준을 너무나 구체적이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고 저 개인적으로 좀 불안했어요. 저거 지키기 굉장히 힘들 텐데. 해보신 그다음에 분으로서. 예. 장관도 해보신 분으로서. 다른 공약하고는 달리 이거는 취임하자마자 그렇죠.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에 저렇게 해서는 안 될 텐데 내심 불안했는데 이제 그게 그 현실로 예를 들어서 닥쳤습니다. 위장전입 같은 경우에요. 용어가 네, 네. 굉장히 무섭긴 한데.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행히 예.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여당 입장에서도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나오니까 그건 다행이고요. 네. 그거를 해야지 안 그러면 그렇죠. 지금 뭐 이 정부는 다를 줄 알았는데 막상 굉장히 신선하고 굉장히 여성도 많이 예. 등용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박수 치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이런 상황이라서 다들 네. 이제 실망이 됐을 텐데 조금 예컨대 위장전입의 경우는 부동산 투기 목적 이외에 다른 네. 거는 좀 용인해 이렇게 주자든지. 풀어주는 네. 거라든지 국정 문제도 아들의 경우 병역 기피의 의도가 있지 않은 경우는 조금 풀어준다든지 이런 기준하는 기준을 좀 문제죠. 구체화하는 게 필요하고요. 지금 대통령 사과가 꼭 필요하냐 안 하냐 예, 이 예. 문제는 이게 지금 후보에서 대통령이 되신 지 정말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 국민들 기억 속에 그 약속한 게 너무나 분명하고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잉크도 안 마른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꼭 사과가 아니라 조금 당신이 직접 인선도 나와서 발표하신 것처럼 한 번은 나오셔가지고 입장 이야기하시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야당이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를 여당 입장에서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 뭐 발목 잡고 흠집낸다 이렇게 하실 일은 아니고 정말 여당이랑 협치를 위한 시작, 출발점으로서 이걸 좀 분명히 해놓고 가자 이런 취지로 문제 제기한다는 걸 좀 이해하시고 좀 그렇게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방금 내는 이철이 의원이 고개를 푹 숙이고 제 말이 뭐 구구절절 맞으니까 그렇죠? 진수 의원 잘하시네요. 굉장히 잘하세요. 예. 굉장히 잘하셔서 저희가 다른 멤버들은 계속 바뀌는데 진수 의원님이 계속 나오시고요. 러블리진. 예. 아니, 바른정당에 사람들이 좀 없어서 그렇습니다. 정유섭 의원님은 하는 거 봐서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건 또 있긴 있지 않습니까? 초반에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인선이니 대통령이 초반에 나와서 설명해야 된다는 요구도 일리 있지만 한편으로는 대통령까지 굳이 나오지 않아도 되는 사안인데 정권 초반인데 이렇게 기선을 좀 제압하려는 대통령이 워낙 잘 나가니까 요새 인기가 그런 목적도 야당에는 마음 한구석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게 너무 또 잘 나가다 보면 높은 지지율에 취해가지고 부담. 이게 최근에 왜 그 일부러 좀 떨어뜨려 주시려고? 아니. 약간 그게 취하다 보면 이렇게 법이나 정해져 있는 룰도 자꾸 뛰어도 된다라는 유혹에 착각을 할까봐 빠지고 그렇게 되면 실수가 나올 수도 있고 최근에 왜 검찰 서울중앙지검장 임명하는 네네. 과정에도 약간 문제 제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식 4대강 정책감사 지시하는 것도 이 프로토콜에서 좀 어긋나는 이런 문제들이 너무 발생할 높아서.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정신 차리라고. 유시민 전 장관이 방송에서
조금 이렇게 미리 그 워닝이라고 보기엔 그런데 충고를 좀 하셨던데 그거랑 같은 맥락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당으로 가셔야 될 분인 것 같은데요. 너무 높아서 실수할까봐 이 우려에 대해서 감동적이지 네, 않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감동적인데 이철희 의원님은 이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맙죠. 이 코너는 다음 시간에 폐지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꼭 나와야 된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지난 정부에서 논란이 벌어졌던 것에 비하면 이 정부에서 벌어지는 논란은 훨씬 진전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이렇게 나쁘게 바라보지는 않고요. 또 야당이 전부는 아닙니다만 야당의 일부가 뭐 기싸움 차원에서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측면도 있겠죠. 뭐 그거 가지고 그러나 시비 걸 생각은 없고요.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주권자인 국민에게 이만저만한 사정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해명하는 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나와서 설명하는 것도 필요하다. 근데 저는 비서실장이 한 것도 사실은 대통령의 워딩이고 언급인데 그것조차도 좀 부족하다고 하니 저희가 협치 차원에서 국회 존중 차원에서 또 야당과 계속 협력해서 간다는 차원에서 대통령이 설명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개인 의견이면 토를 달았어요. 감비구를 하죠. 예. 그래서 청와대에 못 들어간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제 제가 이번 과정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인사청문회 원칙과 기준을 좀 더 세분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인사 5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절에 고위공직자들이 진짜 누구든 이런 문제를 피해갈 수 없었고 또 근데 다 그러니까 그냥 또 덮고 가고 그러면서 이런 관행이 계속 반복되어 왔던 것에 대해서 이제 한 번은 끊고 가자라고 하는 의지가 있었던 것이고. 정의당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이제 뭐 부동산 투기 목적 얘기하셨지만 교육 목적으로의 위장 전입들도 또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대원칙에 대한 그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이것이 야 해보니까 진짜 다 어쩔 수 없더라 이러면서 이 원칙 자체가 흔들리면서 국민들이 어떤 특권과 불공정에 대한 강력한 그 혁신을 바라는 이런 마음에 다시 좀 상처를 주는 방식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자가 있었던 부분은 진짜 하자가 있다. 그런데 이번 과정에서 사실 국무총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번 인사의 상징적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에게 이런 흠결이 드러났던 것에 대해서는 이 정부에 굉장히 큰 뭐 이렇게 기스가 났다고 해야 되나 이런 과정일 수는 있는데 기스요. 네. 근데 저렴한 표현은 뭐라고 표현을 아무튼 흠집이라고 해주시죠. 흠집. 근데 이제 전반적인 국정 운영을 해가는 과정에서 이번 인사가 낙마되는 과정까지 가게 된다면 이 정부의 첫 출발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좀 겸허히 반성하고 수행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또 야당들은 이 문제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의 인사 과정에서는 좀 철저하게 더 청와대 자체의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경고를 주고 이렇게 수습돼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정의당에서는 대통령 사과 혹은 대통령이 직접 해명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저는 사실은 대통령께서 직접 나와서 얘기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하나의 반드시 통과돼야 될 관문이다. 이렇게까지 보는 것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그것이 꼭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한 번도 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만 이번 인사청문 과정에서 특히 총리 인선 과정에서 이런 하자가 발생했던 것에 대해서는 청와대 차원에서 이제 정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한데 사실 이제 대변인께서 나오셔서 원칙과 현실 사이에 기계적 결합이라고 하는 대변인이 아니라 비서실장입니다. 비서실장 죄송해요. 이 기계적 결합이라는 것이 참 어렵더라.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런 원칙을 세웠지만 현실에서는 그게 다 적용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뉘앙스로 이 이야기가 좀 전달되는 바람에 그게 뭐야? 비서실장의 뭐 해명이 좀 부적절했다. 네, 좀 예. 그런 그러면 뉘앙스를 이철희 줬죠. 의원님이 보강해 주셔야죠 그러면. 그 하자가 있다. 또는 뭐 과거 기준으로 보면 이게 낙마할 정도다라는 건 아니죠. 사실 팩트를 제가 인사청문위원을 해보면서 과거의 위장전입 관련해서 쭉 사례들을 뒤집어 보니까 부동산 투기가 아닌 경우에는 대체로 국회에서도 용인했던 정도거든요. 이분은 그 부인이 이낙연 총리 부인이 본인의 학교 문제 때문에 그랬던 거고 또 뭐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효과를 못 봤던 그래서 되돌아온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사안은 특별히 무슨 뭐 부동산 투기라거나 다른 사익을 취하려고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었고요.
큰 하자라 그러는데 좀 굉장히 섭섭하게 들립니다. 예. 아니, 큰 하자는 아니고요. 아니 말씀하시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진수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게 하는 인사에 과거 정부하고 비교를 아니, 물론 하면 안 그렇습니다. 되고요. 과거에는 그렇습니다. 부동산을 사랑해서 했다는 분들도 있었어요. 아니, 대통령 본인의 입으로 해명이, 예. 입으로 얘기한 이제 원칙하고 달라진 그 어쨌든 점 때문에 대통령이 그런 공약을 했기 때문에 예, 아니,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 드리고 부분을 싶은 좀 정리를 말씀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송금주 의원님 네. 등장하셨습니다. 송금주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예. 지금 이낙연 정리 안 되시면 어떡하려고. 이낙연 총리 지명자의 자질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흠결 사항이 노출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들에서 새 정부의 조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크게 문제 삼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이미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터치해가면서 뭐 위장 전입의 문제에 있어서 전 것과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사실 민주당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위장 전입으로 사퇴시킨 사례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낙연 총리 자체의 자제 문제는 별도로 하고 이제 위장 전입과 관련된 문재인 대통령의 기존 발언과 현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의 문제에 그냥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자꾸 우리 추미애 대표께서 다른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국민의 결과 야당의 결이 다르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아마 국민들의 대략 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70% 가까이는 큰 문제 없이 통과시켜야 된다고 하는 아마 이제 정부 지지율이 높다 보니 이제 그렇게 나왔겠죠. 그래서 다른 사실 이 야당들이 그런 말을 한것 같은데요. 통과가 안 된다. 이번에 절대 이낙연 총리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지는 그렇죠.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안 된다기보다 네. 통과시키려면 뭔가 좀 더 상징적인 제스처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협치의 어쩌면 상징적인 출발점이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협치라는 것도 네. 정부 여당이 야당이 그 협조할 수 있는 명분과 분위기를 네. 만들어줘야 이게 협치가 시작이 되고 그럼 대통령이 진행이 예를 되는 거기 들어서 때문에. 야당 원내대표를 다시 지난번처럼 방문해가지고 협조를 구한다든가 뭐 이런 건가요? 저는 아니, 그럴 반드시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다만 의견이 다르네. 제 생각은요. 예. 이렇습니다. 이철희 제가 의원입니다. 아까 그 민주주의의 발전이라고 의원님 목소리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으시거든요. 말씀 이철희 의원님도 말씀해 주셔야 돼요. 예. 이게 지금 방어를 해야 될 입장이라. 예. 지자체의 자세도 낮고요. 저 오자솔은 대선 때는 이렇게 고개를 들고 그냥 사방팔방 덤비기만 해라 막 다 두드려 팰 테니 이런 표정이었는데 지금은 고개를 푹 숙이고 어깨가 그 후보로서 사실은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5대 기준을 마련한 것부터가 저는 진전이라고 보고요. 또 대통령이 되고 나서 사실은 야, 그때 얘기하고 지금 얘기하고 다르더라. 어쩔 수 없다. 너무 발목 잡기 하지 마라. 이렇게 청와대가 나오지 않은 것만 해도 저는 상당히 진전된 자세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 기준의 자체도 좀 과했던 측면에 대해서는 좀 고치겠다. 이런 설득하는 과정이 저는 상당히 좀 차별화된 지점이라고 봅니다. 그런 정도로기 때문에 국민들이 약간의 흠결에도 불구하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많은 것 같고요. 저도 완전 완벽하다 이렇게 주장한 건 아닙니다만 집권 초기고 지금 인수위 없는 지금 집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총리도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인사 제청을 할 사람도 없는 상황이라 굉장히 난감한 국면이거든요. 근데 지금 북한은 미사일 계속 쏘고 경제 위기는 계속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감안해 주십사. 지금 청와대나 정부 여당도 막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좀 반성할 대목이 있다라고 하는 거니 좀 대성적 차원에서 좀 풀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지. 우리가 국민 눈높이와 왜 야당 눈높이가 다르냐 이렇게 흔히 말하듯이 급박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좀 도와주십시오. 송금주원입니다. 아니 저도 100% 동감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 동감하는데. 네? 아니 이철희 의원님 아니, 도와주십시는 건 처음 봐가지고요. 납작. 아니 보니까 역시 여당이 됐습니다. 과거의 여당의 결하고 비슷한. 북한 미사일 나오고 경제 위기 나오고. 근데 사실 과거의 여당이 이렇게 납작 엎드리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뭐가 잘못했는데 그러면서 그때는 끝까지 협박했죠. 버텼지. 감사합니다. 민생 때문에 아니, 당신들이 예. 이철희 의원님 방금 발언과 과거 얘기하지 별도로 맙시다. 미래 얘기를 해야지 왜 과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 청와대 비서실장 나오셔서 바로 조치를 취하신 거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잠깐만요. 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님이
과거 얘기는 하지 맙시다라고 하신 거죠. 예, 예. 목소리를 아직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목소리 지문이 아직 귀에 안 박혔어요. 아니, 저는 그래요. 과거에. 아니, 발음 타이밍은 아니고요. 발음은 송금주 의원님이 하셔야 되는데 목소리 툭 튀어나와서 다 웃었는데 왜 웃었는지 목소리만은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예. 계속 할까요? 네네. 네, 송금주 의원입니다. 청와대 비서실장이 직접 신속하게 나와서 입장을 발표하신 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논의의 물꼬가 튀었고, 아까 이철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가 인준을 안 하는 것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호남 출신이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부, 문재인 정부가 잘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여러 가지 하자나 흠결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는 건데요. 다만 이 공을 갖다가 야당에 던져놓고 야당에서 어떻게 입장을 바꿔달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께서 어제 하신 것처럼 또 청와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처럼 야당들을 설득하는 그리고 좀 명분을 제시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진수입니다. 세상에 이런 야당들이 과거에 있었습니까? 이런 야당들을 가진 건 여당 행복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행복하십시오, 이번 네. 그 청문 인사 과정을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당은 절대평가 의 기준을 갖고 임하고 야당은 상대평가 의 기준을 갖고 임해서 그 안에서 어떤 공통점이 찾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에 절대적으로 부응하기 위한 노력을 좀 해나가면서 야당의 입장에서는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 제기는 하되 어떤 상대평가에서 뭔가 이렇게 초기에 국정을 좀 안정시키는데 협치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노력 이런 것이 잘 어우러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말씀드리면 자유한국당에? 예, 정유석 의원입니다. 저희도 이 새 정부 출범하는데 발목 잡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있는 거 같으시던데. 없어요. 근데 보면 이 위장전입이 벌써 이낙연 총리 후보 또 김상조 또 강경화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은 분명히 하고 또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얘기한 5대 배제원칙을 절대 임명 안 하겠다고 했던 거에 대한 유감 표명은 있어야죠. 그리고 정치적인 타협을 해야지. 이게 계속 나올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 가지고 계속 후보 하나하나마다 낙마시키는 문제 가지고 싸워야 되니까 유감 표명하실 걸 하시고 정치적으로 타협할 걸 하고 그게 해결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들 이철희 의원님을 바라보는 제가 이번에 그 과정에서 좀 아쉬웠던 게 김상조 교수님 건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이낙연 총리 인사청문 과정에서 김상조도 막 이러면서 이제 좀 업되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김상조 교수의 내용은 사실 위장전입이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좀 우편물 받으려고 주소 이전해놓고 이랬던 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집에 살지만 않으면 다 위장전입니까요. 그래서 제가 좀 아쉬웠던 게 뭐였냐면 강경화 장관 인사를 미리 위장전입 문제를 미리 이제 공개를 했잖아요. 그럴 때 김상조 교수님도 이렇게 사전에 이거를 파악했을 때 국민들이 위장전입이라고 이렇게 인식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우리가 봤던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를 미리 딱 얘기를 했으면 거기에다가 위장전입이라는 표현을 굳이 쓰면서 근데 그거 말고는 쓸 표현 단어가 없어요. 법적으로는 위장전입이에요. 예. 그래서 그거를 미리 강경화 내정자처럼 공개를 했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리 이제 청와대에서 판단하지 않고. 김상조 교수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위장이 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본인은 미국 가 있는데 주소 우편물 받기 위해서 어떤 주소를 해놓은 거는 위장전입이라는 그러니까 위장하려도 위장이 안 되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구분해 주는 게 맞다는 그러니까 거죠. 차제에 이제 그런 기준들을 조금 구체화하자는 거죠. 주민법도 그럼 좀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잖아요. 지금은 전부 다 위장전입인데 착한 위장전이라고 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는 위장전이라고 할 수도 없고. 자, 1부 여기서 마치고 3부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이철희 의원, 정유섭 의원, 송금주 의원, 진주 의원, 이정미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자, 청와대는 NSC가 있고 뉴스공장에는 5당 안보회의가 있습니다. 이철희, 정유섭, 송금주, 진수희, 이정미 의원 5분 나와 계시고요. 당에서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 가지고 2부에서는 한참 얘기했고 이철희 의원이 한번 봐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도와달라고 한번 봐달라고. 예.
낮은 자세로. 자, 혹시 그 관련해서 더 이상 하실 얘기는 없으신 거죠? 예, 이건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여당이니까. 아니, 전 야당의 문제 제기도 우리 원내대표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야당일 때 취했던 태도를 되돌아보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좀 야당의 태도가 무조건 나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인사 전체를 좀 봐주십사. 그러니까 인사 전체 뭐 이낙연 총리 후보자뿐만 아니라 뭐 전체적으로 지금 코드 인사 안 하잖아요. 가장 가까운 분들은 지금 뭐 해외로 나가고 출국할 정도로 코드 인사 안 하고 이른바 수첩 인사 안 하고 넓게 탕평 인사를 하고 있는 것도 좀 봐주십사. 인사 전체를 좀 봐달라는 거. 그 다음에 초반에 문재인 대통령이 펼치고 있는 국정 전반에 대한 것도 좀 평가를 해달라. 거기에 대해서 국민적 기대가 상당히 높다면 큰 틀에서 이 문제를 좀 바라봐 주십사 하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여야가 협치는 약속했잖아요. 지금 누가 이기고 누가 지긴 했습니다만 후보 시절에 모든 당이 협치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협치라는 거는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역지사지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협치의 자세를 좀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송금주 의원입니다. 네, 하신 거죠?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가 그러나, 협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협치를 하기 때문에 드러난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총리 인준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인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구도에서 인선을 봐달라는 부분 당연히 저희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그 부분인 것이고 또 개별 그 지명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검증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법이 원하는 인사청문회 제도 그 바른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진한 허니문 기간을 갖고 계신 것 아닌가 싶고 다만 저희가 이제 우려하는 부분은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청와대 들어가서의 어떤 행태적인 부분, 격이 없는 대화, 커피 타임을 갖고 또 보좌관들과의 사이에서 수석비서관 사이에서 대화를 통해서 어떤 국정 운영 방식을 정하는 그런 태도에 대한 부분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진한 허니문 기간에 더더욱 국민들이 또 환호하고 또 지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부분과 이제 나타나는 이제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한 부분은 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국정 운영에 대한 그 능력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의 부분은 좀 더 치밀하고 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몇 차례 훈령을 통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했지만 그것들이 지금 약간 절차적인 문제도 제기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국정 운영에 대한 그 구체적인 실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좀 더 치밀하고 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접근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할 겁니다. 네. 아니 지금 그렇게 안 하실까봐 저희가 우려를 제기하는 아니, 거니까.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 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될라면은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아니 초반에 하는 거 보면 5년 네. 동안 어떻게 할 건지 보이지 않습니까?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럼 계속 훈령으로 하실 건가요? 아니, 법으로 해야죠. 네, 그러니까 협치가 중요합니다. 자유한국당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옆에서. 아니 저는 초심을 잃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고드리는 거고. 초심을 읽기 원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대통령들이 계속 실패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민생에서 보는 피해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발 좀 이번에는 성공한 대통령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무슨 정당을 떠나서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뭐 실패한 대통령 이런 거는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만 훌륭하십니다. 말씀드릴게요. 네. 진수입니다. 협치 강조를 하시니까 다시 한번 드리는 말씀인데 야당이 협치할 수 있도록 하는 명분과 분위기는 여당이 만들어 주는 게 우선돼야 되고요. 그리고 협치를 야당한테 무조건 강요하시는 거는 좀 안 맞다. 아까 이제 너무 비굴한 자세라는 얘기를 들으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까 송금주 의원 하시는 얘기 그렇게 할 겁니다. 라는 자체가 다시 자세가 조금 건방져졌어요.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그렇게 할 겁니다. 아까 너무 이렇게 비굴했나? 이러면서. 제가 약간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무릎 꿇고. 그렇게 해야죠. 네. 예. 정의당에서는 또 할 말 없어요, 별로? 네. 이 부분에서 네. 일단락. 예. 제가 문자가 많이 와서 그 요즘은 이제 게스트들이 나오면 사람들이 다 찾아봐요. 맞춤형으로 예, 다 찾아봐가지고 정윤석 의원에 대해서 저도 몰랐는데 1년 전
세비를 납부하겠다고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새누리당에서 약속을 했다고. 근데 그게 이틀 후래요. 예. 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뭐 잘잘못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당시 이제 김무성 대표 시절에 저희 당 홍보국에서 여러 가지 공약을 내면서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느냐. 당연히 당 후보로서 동의를 하죠. 그래서 이름을 올렸던 거고 또 뭐 당대표였던 김무성 대표가 대표 사인해서 이제 광고까지 했던 거고. 그러니까 당 홍보국에서 정한 일을 따른 건데 그렇다면 지금도 당에서 결정해줘야지 개인 보고 어떻게 이거 어떨 거냐 묻는 것은 그건 뭐 맞지 않다고 보고요. 당에서 결정을 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근데 그 당이 없어진 상태라 가지고 지금 애매해진 거. 상호 변경되죠. 상호. 대표이사 구속. 어쨌든 그러면 이틀 후에 세비 당에서 결정을 해줘. 세비 반납하면 개인이 한 것은 아니니까. 개인이 당에서 거기서 하는데 결정하면은 당에서 결정한 사안에 따라서 따른 1년 있다가 거니까. 반납합니까? 이거 엄청난 돈이에요. 지금도 당에서 결정하면 따라야죠. 그거야 뭐 그때 당시에 그걸 표정을 이렇게 억울하세요. 좀 억울하죠. 뭐 내 공약서에는 그 내용 안 들어가 있어요. 내 공약서에는 안 들어간 내용인데 예. 뭐 당의 공약이 세전으로 합니까? 세우로 합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결정 안 한다. 이거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하필 이틀 후라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런 저도 몰랐는데 문자가 굉장히 많이 오네요. 이거 큰일 났어요. 문자 온다고 뭐 지금 문자 폭탄 뭐 한두 번 받아봤어요. 문자 폭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습니까? 이철 의원님? 야당에서 문자 폭탄을 가지고 물론 이게 문자 폭탄이 아니라 유권자들이 문자로 참여하는 거다. 이런 견해도 있어요. 물론. 근데 어쨌든 문자가 저쪽에 쏟아지는 것에 대해서 그 인사청문회 할 때 그 동료 의원들 중에 이렇게 질의하면서도 그 억울하다 이게 좀 과하지 않냐 이렇게 문제제기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저도 뭐 사실은 문자를 받아본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받아보신 충분히 뭐 그런 말씀을 이해가 됩니다만 그 정치인으로서 이걸 이제 풀어내는 그 문제제기하는 방식도 좀 약간 좀 이렇게 그칠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심정은 충분히 공감을 하나 이 문제도 저는 크게 보면 정치 실패 때문에 그렇게 그런 현상이 초래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성할 대목도 분명히 있는 거고 그걸 전제로 해서 조금 이렇게 뭐 욕설이나 너무 욕설이나 단기간에 확 이렇게 몰아치듯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걱정하는 바가 없는 건 아닙니다. 예,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입니다. 저도 이제 문자 폭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 게 제가 최순실 게이트 그 청문위원이었잖아요. 하루 새에 10,000통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90% 이상이 욕설이고 비속어입니다. 그러니까 10,000통을 봅니까? 못 본데 처음 이게 제목만 봐도 욕설해요. 이거는 건전한 비판이 아닙니다. 이건 비상식적인 행위고 이거는 뭐 대중 속에서 숨어서 공격하는 일종의 폭력행위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그래도 50년, 60년 민주주의를 했는데 건전한 비판하고 폭력행위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뭐 어떤 사람은 이거는 뭐 정치 비판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그런 식으로 무슨 양성화식으로 보면요. 이거는 국가가 천박해지는 겁니다. 좋은 말로 할 수 있잖아요. 좋은 말로. 욕지거리, 비속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를 건전한 비판이라고 하면 그거는 이런 거는 비판을 하더라도 좋은 말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네. 예, 국민의당 송금주 의원입니다. 저희도 이제 국민의당 제가 처음 문자 폭탄을 받아본 게 탄핵 발의 시점과 관련해서 근데 그때 한참 한 일주일 이상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간히 문자 폭탄 오다가 최근 또 이낙연 총리 지명자 인준과 관련해서 받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다시 단문자를 보내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의사소통을 해보면 자신들의 이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좀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화를 해보면 또 풀리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 입장을 설득하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기가 도래하고 사실 통신이 굉장히 자유로워진 시점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커진다고 합니다. 뭐 많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자 폭탄도 사실상은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그러니까 국민들의 의사표현의 수단들이 이제 아직 정리되지 않은 단계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 형태가 이제 계속 의사표현의 방법으로 나타날 텐데, 그래서 그 부분들을 국회가 됐든 또 이렇게 시민사회가 됐든 좀 정리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룰을 정해주는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 여하튼 지금의 현상에서는 그 문자폭탄이라는 게 의원 개개인한테는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게 부담스러워 하는 걸까요, 아마? 아니 사실 이정미입니다. 예, 네. 욕 먹는 거 좋은 사람은 없죠. 저도 가끔씩 SNS 상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조금 비판의 얘기를 하면 곧바로 막 여러 가지 이제 댓글들이 달리고 특히 특히 여성 정치인들한테는 그다음에 외모 비하 이런 것으로 이제 댓글을 달면서 이제 외모 비하는 저도 많이 당합니다. 그런 경우들을 보면 가슴이 되게 아픈데 한편에서는 이게 정치인의 숙명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 있죠. 어떤 나의 이야기, 나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반응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반응은 그대로 일단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근데 이것을 뭐 고소를 해야 된다, 적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대응을 하면서 오히려 유권자들이 내가 당신에게 일정하게 메시지를 보내는데 신호를 보내는데 왜 그것을 수용적 태도를 먼저 갖기보다는 이거를 밀쳐내고 마치 그것이 굉장히 범죄적인 행위인 것처럼 국민들을 몰아치냐 이런 이제 불만들이 있으면서 이게 증폭된다고 할까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정치인들은 어쨌든 이 반응에 대해서 이것은 정치인들이 항상 노출되어 있고 자신의 모든 언행과 정책 행위들에 대해서 평가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갖추는 게 1차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이 SNS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속에서 유권자분들도 좀 더 민주적 방식으로 좀 더 순화된 언어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노력들 이런 것들도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게 이 방송을 통해서 또 그 일들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저의 바람이거든요. 네. 이런 건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중에 숨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유권자들은 자기 번호가 노출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숨어서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익명의 게시판에서 올리는 글이라면 그렇게 비난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자기 번호를 노출하면서까지 하는 행위라 당사자들한테는 나름 고민을 하고 보내는 거거든요, 그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욕설을 보낼 때는 아마 면전에서 만나서 욕을 할 거예요. 아니 근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지난 대선 때 우리 이제 심상정 후보한테 막판에 이제 사표론이 막 일면서 굉장히 과격한 언어로 막 문자를 보내시거나 그다음에 SNS에 댓글을 다셨던 어떤 한 분이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심상정 대표한테 문자를 보내셔가지고 그때는 자기가 정말 정권 교체가 안 될까 봐 너무너무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다시 이렇게 보니까 정신이 돌아오고 보니 너무 과한 언어로 그렇게 해서 죄송하다 이런 문자가 또 오시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분들은 하나는 개별적 행동이라 모여서 보내자 하고 보내는 게 아니라 보내놓고도 고민하고 보낼 때도 고민해요, 실제. 근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죠. 많더라고요. 네. 그렇게 많은 거죠. 탄핵 전인가요? 개헌 논란이 있어요. 제가 개헌파로 찍혔는데 저는 개헌 입장이 아니었거든요. 개헌에 반대 입장이었는데 네. 누군가가 이렇게 캡처를 해서 보내준 거 보니까 개헌파 중에 한 사람으로 지목을 해서 누가 올려놨더라고요. SNS에서. 그래서 문자가 막 들어오길래 저는 개헌 아닙니다. 개헌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선 전 개헌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헌 필요성은 인정하나. 이렇게 답장을 보냈더니 제가 잘못 알았다고. 그렇다면 제가 죄송하다고 이런 문자를 보내는 거 보면 언어를 약간 격하게 쓰시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대체로는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서 문자를 보내는 그렇죠.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깨동무하고 어디 모여가지고 갑자기 확 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오해하기 쉽죠. 근데 한 번에 오니까. 중간에 정보를 좀 왜곡하시는 분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조금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칭찬 문자는 혹시 못 받아보셨습니까? 칭찬이요? 예. 칭찬도 있죠. 근데 칭찬은 한 1~2%? 1%. 네, 진수입니다. 네. 저는 뭐 현역이 아니라서 그렇게 우려할 만한 문자 폭탄을 받지는 않는데 아까 이정미 의원 얘기하신 거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해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머리로는 이해를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상처를 그렇죠. 입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상처 입음으로 인해서 본인의 평소의 정치 소신이랄까
이 철학이랄까 이런 게 좀 위축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정치인들도 사람이고 또 네. 유권자들의 표를 늘 의식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영향을 받을 텐데 아까 정유섭 의원 얘기처럼 그게 인신공격이나 무차별 언어폭력의 수준까지 가면 이제 국격의 문제와도 관련이 되니까 보내기 전에 한 번쯤은 생각하고 보내시는 게 좋겠다. 이런 모범 답안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별로 안 남아서, 열심히 잘못한 걸 얘기했으니까 혹시 칭찬할 거리는 없습니까? 20일째인데? 저는 진짜 하나만. 뭐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리고 싶지만 특수활동비 문제 있잖아요. 특수활동비. 대통령의 특수활동비를 스스로 한 절반 가까이 없애버린 거. 이걸 딱 보면서 사실 저는 그게 이해가 좀 많이 안 됐어요. 그 수많은 돈을 영수증 처리하지 않고 공직자가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마음껏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렇게 써야 할 용처가 그렇게 많을까?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할까?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이전부터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답답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그렇게 선도적으로 이 문제를 딱 제기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국회에서도,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국회도 좀 약간 이 특수활동비 문제를 탁 털고, 국민들 앞에 좀, 멋진 개혁 국회요?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좋겠다. 국회 특수활동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국회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보면은 뭐 국회도 연간 한 86억 정도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막 국회의장님한테 혼나는 거 아니야, 나. 네, 아무튼 그렇게 그 세비를 영수증 없이 처리해서 쓸 수 있는 돈이 너무 과도하게 많은 거 아닌가? 특히 이제 국가정보원 같은 경우도 이런 특수활동비로 거기가, 댓글 알바들 조직하고 뭐 이런 데 썼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약간 이 국정원이나 이런 쪽도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회가 선도적으로 우리도 특수활동비 이제 공개적으로 꼭 써야 될 때는 영수증 처리해서 우리가 쓸 수 있으니까. 국회하고 국정원하고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데. 네. 국정원이 거의 절반이더라고요, 특수활동비에. 그렇게 해가지고 국정원 그 특수활동비도 뭔가 제약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국회가 좀 이끌어내고 이러면 좋겠어요. 청와대면 줄이면 안 되나요? 특수활동비 뭐. 알겠습니다. 예, 저는 없습니다. 진지입니다. 특수활동비가. 예. 잘한 거 글쎄요. 저는 이제 늘 정치하면서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아주 사소한 거에 감동할 준비가 늘 되어 있는데 왜 저 국민들을 감동을 못 시키나 하는 게 늘 제 답답함이었고 그랬는데 하여튼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그렇게 국민을 감동시키고 있는 거는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 근데 이게 지금 상대평가 기간이다 보니까 상대평가. 예.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누가 됐더라도 전임 대통령이 워낙에 그랬기 때문에 다 박수를 받을 것 같긴 한데 뭐 문재인 대통령은 더 잘하고 계시고요. 제가 이제 좀 인상 깊었던 거는 뭐 특수활동비 그 부분하고 더해서 검찰의 이제 파격적인 인사, 약간의 이제 룰을 절차를 위반한 거는 있지만 좀 파격적인 인사 를 통해서 앞으로 이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 같은 걸 제가 좀 볼 수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인사하고 관련해서는 여성 인사를 많이 좀 등용하겠다라는 그 의지가 읽히고 있는 것 같아서요. 특히 이제 피우진 보훈처장이라든지 강경화 장관 내정자의 경우도 저한테는 굉장히 신선한 그런 충격이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볼 텐데 제가 이제 그런 특별한 그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인해서 여성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 이미지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뀌어 있을 텐데 좀 이런 여성들이 능력 있고 이런 여성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좀 확 좀 바꿔놓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한두 가지 이상은 생각 안 나시잖아요. 예, 자유한국당 정의선 의원입니다. 요번 인사 보면서 저도 사실 그 사람을 참 널리 구해쓰고 좀 스토리 있는 사람들을 찾아쓰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다만 이제 내각 말고 비서진은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비서진은? 옛날 그 노무현 시대 때 사람들로 다시 쓰는 건데, 다만 이제 제가 이제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처럼 이렇게 또 성벽을 쌓거나 끼리끼리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가면
또 그게 1, 2년 지나다 보면 또 이렇게 성벽이 쌓이니까 그걸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거 보지 말고 미래로 가자. 뭐 4대강 감사하자, 뭐 또 하자, 이런 것들이 자꾸 과거를 파내는 거란 말이죠. 미래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권위주의 시대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근데 지난번 경총이 비정규직 갖고 반대했더니 뭐 대통령이든 뭐 국가기획위원장이든 경총을 그냥 누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불러다가 그런 얘기 들어보자. 너 경총 너희 생각은 뭐냐? 노총만 불러서 듣지 말고 그렇게 권위주의 시대로 들어가지고 반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또 끌어다가 또 설득하는 그런 과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거는 말씀드립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네, 예. 아주 승금주 의원입니다. 왜 칭찬하신다고 그래놓고 이렇게 앞에 했잖아. 욕을 하기 위한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쨌든 뭐 세부적인 사항이야 다 만족시킬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더라도 새 정부 들어서 국민들한테 어쨌든 희망을 주고 또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주는 그런 행보를 계속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거의 합격점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앞으로 그런 행보 외에 실제 전국 운영 능력을 좀 보여주셔가지고 정말 멋진 정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송구주 의원님은 국회를 빛낸 바른 언어상을 수상하셨어요. 아시겠죠? 아, 그래요? 상도 많이 받았네. 그 4대강 얘기 잠깐만 좀 드리면요. 네, 4대강을, 정의당입니다. 예, 4대강을 이대로 지금 둘 수는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이걸 복원을 해가지고 하천을 제대로 흐르게 하고 사람들이 물 먹을 때 걱정 안 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려면 거기에 상당한 또 예산이 다시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미 22조나 되는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이 4대강 이렇게 망쳐놨는데 국민들한테 이걸 다시 복원해야 됩니다. 이런 예산이 필요합니다라고. 저하고 시각이 틀리기 때문에. 예, 그런 얘기를 하려면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세 차례 감사를 통해서 수질 악화의 원인이라든가 정부의 이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원에서 이미 나온 겁니다. 그 전 정권 아래서. 그럴 때 이거를 복원을 하려면 이 예산이 필요한데 그러면 책임을 묻지 않고 또 이 4대강 복원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달라 이렇게 설득하기 어려운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진실을 규명해야 그 다음 문제도 또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을 마치 예전의 어떤 논리로 정치 보복의 논리다 이렇게 보실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씀입니까? 네. 이거는 나도 얘기해야 될 거.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4대강은 저희가 따로 마련할게요. 큰 주제라서. 예. 그 경청 관련해서 이건 뭐 약간의 해명입니다만 그 워딩을 보시면 청와대 워딩을 보시면 무조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토론으로 풀면 될 일을 왜 무조건 안 된다고부터 하고 나서냐 이렇게 지적을 한 거기 때문에 힘으로 눌렀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는 힘으로 뭘 이렇게 누르고 대통령 권위로 이렇게 짓누르고 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는 좀 푸셨으면 좋겠고 잘한 점을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이걸 네. 할까 말까 고민이 많이 되는데 그래도 했다가 육효가 날지 몰라서 어느 정당이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한때 40% 넘는 지지율을 가지고 있던 정당이 지금은 지난주 금요일 날 갤럽 어느 조사 정당이라고 보니까 말씀 안 하신다는 게 그게 너무 더 디스 같아요. 좀 자유한국당입니다. 예, 갤럽 조사 보니까 이제 한 자릿수로 떨어졌는데 되게 이제 비도 많이 맞아버리면 그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한 자릿수 되면 사실은 막 이렇게 몰아붙일 수 있는데도 자유한국당이 지금 그러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또 이래저래 의원들 자유한국당 의원을 만나보면 걔는 이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잘하고 있다. 갤럽을 안 믿기 때문에. 칭찬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그 합리성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좀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이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더 가봐야 너무 훈훈하고, 박 터지게 싸우고 머리끄댕이를 잡아야 제가 신나고 싸우는 사이에 화장실도 갔다 오고 하는데, 다들 너무 담담하시고. 하지만 조만간 다시 이제 싸울 날이 오겠죠. 4대강도 있고. 4대강 하면 또 하실 말씀이 또 많은 분들이 많잖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 4대강에서는 또 편이 다르게 갈리겠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뉴스공장에서 마련한 사안이 있으면 이분들을 즉각 모셔가지고, 예. 5당 안보회의를 하는 것으로. 자, 더불어민주당의 이철희, 자유한국당의 정유섭, 국민당의 송금주, 바른정당의 진수희, 정의당의 이정미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공장 정말 많이 듣긴 많이 듣나 봅니다. 저희 오자 안보회의 하고 났더니 나오셨던 의원님들 이름이 전부 다 실검에 올라가 있네요. 그런데
문자로 이런 게 와 있네요. 이혜원 의원님 말씀 잘하시네요. 네. 진수희 전 의원이었습니다. 네. 목소리가 비슷하시죠? 그리고 제가 외모 공격을 많이 받는다고 했더니 또 외모 관련 문자도 많이 왔습니다. 나의 취향이 독특한가? 나는 조국보다 공장장이 훨씬 섹시하다고 생각해. 라고 하는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나머지 문자는 살을 빼라. 유담이 되어가고 있다. 네. 몸 관리를 왜 안 하는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네, 이런 문자가 오고 있네요. 제가 그래서 6월 달부터 뭔가를 좀 해보겠다고, 네,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바이고요. 아나벨라 킴이라고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보낸 조국보다 공장장. 저는 이 시각이 굉장히 보편적인 시각이 될 날이 머지 않았다. 네. 자, 그 외에 정우택 의원과 이현주 의원님을 뵙고 싶다는 문자가 뉴스공장에서 뵙고 싶다는 문자가 많네요. 저희가 섭외하겠습니다. 근데 정우택 원내대표는 섭외를 몇 번 했는데 안 오시고 있고요. 네. 이현주 의원님도 인터뷰 할 일 있으면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요청은 무한대로 하고 있습니다. 항상 누구에게든. 네. 안 나오는 경우가 있을 뿐. 네. 자, 점점 유담이 되어가고 있다. 와닿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시간을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워낙 대선 기간 혹은 그 전에 짧게 말하다 말고 끝내는 시간으로 유명했는데, 외신을 통해서 세계 정치를 접해보는 시간으로 이제 시작했죠. 사단법인 인문결 연구소 소장이자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르몽드에서 발간하는 굉장히 격조 높은, 우리나라에서도 번역돼서 나오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편집위원. 예전엔 편집장이었습니다. 이렇게 길게 소개하는 것도 처음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대충 소개했는데. 임상훈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너무 기신 거 아니에요?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네. 길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지난번에 르몽드 기자, 네. 르몽드 특파원, 아시아 특파원 왔을 때, 통역도 해주셨죠. 네. 네. 그 르몽드 기자를 끝난 다음에 다시 만나가지고, 네. 잘 하더냐 물어봤더니,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를 잘 이해하고 잘 하시더라. 그러나 어처구니 없는 데서 이상한 불어를 쓰는 것도 같았는데, 그거는 그분의 취향인지 유머 감각인지 잘 모르겠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런 얘기를. 네. 하여튼 불어를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진작에 얘기하시지 왜. 시간이 남으니까 하시네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주제입니까? 선거 전에 우리가 시작을 했었죠. 촛불 혁명으로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낸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시민 정치를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세계에서도 이미 지지난주였었죠. 그 다중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이미 그 시민들의 정치에 참여하는 어떤 그런 그 순도라든가 그러니까 형태가 과거와는 다른 이런 형태로 가고 있고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시민 정치 실험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관련 이야기를 하나씩 전해드리겠다 얘기를 했었는데 대선 관계상 한 번밖에 못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대선도 끝났고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그런 문자 폭탄 얘기도 나올 것이고, 네. 그다음에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예전에 이제 비하하는 발언으로 그 지지자를 빠라고 표현했었죠. 네, 그랬죠. 그 표현이 처음 등장한 게 제 기억으로는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을 그랬었죠. 노빠라고 네. 비하하며 공격했던 게 처음이에요. 네네. 그게 대략 이명박 정권 시절에 시작된 표현이기도 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게 이제 빠를 붙여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이제 당연히 문빠라는 표현도 등장하게 됐고. 예. 그런데 이게 집단으로 이들이 문자 폭탄을 보내는 것이고 조직적으로 보내는 것이고 여기까지 와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이 문자 폭탄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아까 앞서서 이제 정치인분들 말씀하시는 것 제가 밖에서 잠깐 들었는데 이 표현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런 얘기를
뉴스공장에서 이미 했습니다. 문자 폭탄이 아니고. 네. 예, 받는 정치인 입장에서 보면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보내는 게 폭탄이지만 보내는 사람은 자기 번호를 노출시키면서 그렇죠. 개별적인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는 거군요. 네. 네. 문자 그 번호가 남겨지는 그런 형태로 이제 보내기 때문에 사전에 보내기 전에 고민을 한다.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경험이 저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댓글을 쓸 때 이 댓글이 내 아이디가 노출이 되는 댓글인데 내가 이 말을 쓰면 어떤 이런 고민을 하고 나한테 돌아불이익은 없을까. 그렇죠. 그런 네. 고민을 하고 댓글을 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말씀하셨던 게 적절하고 일단 그 폭탄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이제 부정적인 의미죠. 부정적이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세금 폭탄 이런 말은 쓰지만 네. 월급 폭탄 이런 말은 안 쓰잖아요. 월급 많이 받았다고 월급 폭탄 그런 말 안 쓰고 로또 폭탄 이런 말 안 쓰잖아요. 네. 좋은 데는 쓰이지 않고 어쨌든 부정적인 의미로밖에는 쓰이지 않는데 물폭탄 이런 거. 그러니까는 일단 어떤 설명적 가치보다 언어로서 이 가치적인 그런 판단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용어가 되는 프레임으로 거죠. 딱 가두는 거죠. 부정적으로. 국회의원들에게 문자를 많이 보내는 것은 폭탄이다라고. 그렇죠. 그래서 선정부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좀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한테 칭찬하는 문자 폭탄이 갔다. 그것도 싫을까요?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욕설이 담긴 어떤 그런 문자, 그 다음에 대량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는 문자, 이거 두 개는 구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욕설이 한꺼번에 들어왔다. 그래서 이제 문자 폭탄 이렇게 하는데 욕설은요. 단 하나의 문자가 와도 기분 나빠요. 그건 폭탄이 아니라 친구한테 받아도 그건 기분이 나쁘죠. 그러니까는 욕설을 받았을 때 그건 당연히 좋을 사람이 없고 그거는 하면 안 되는 거고 그건 당연히 이제 부정적인 그거를 뭐 칭찬하는 사람이 어느 세상에 누구도 없죠. 그거는 그러니까는 나쁜 거 그건 제외하고 그 다음에 그 정치인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특히 내 개인 번호까지 기록이 남는 그런 문자를 보내서 내 의사를 전달하는 거 그 자체만을 요구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다만 그게 이제 한꺼번에 들어왔다. 그래서 이제 그 불만이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면은 저는요 거꾸로 개인적으로 제 얘기를 잠깐 하면 저는 문자 받는 거라든가 아니면 SNS라든가 이런 거 사용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게 날아오는 거 싫어해요. 근데 뭐 일 때문에 혹은 뭐 인간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있지만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이 보내는 그 문자 저는 아주 그냥 죽을 지경이거든요. 그게 문자 폭탄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그 이야기를 왜 안 하시죠? 그 정치인들 그것도 거꾸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그를 한꺼번에 받기 싫은 그 일반인들한테 문자를 보내시는지. 그리고 선거철만 되면은 밖에서 스피커로 이렇게 스피커 설치한 차량이 돌잖아요. 저는 저한테 굉장히 방해돼요. 일하는데 방해되고 연구하는데 방해되고. 뭐 밤에 안 하니까는 뭐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게 유세 폭탄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런 폭탄은 얘기 안 하시고 본인한테 싫은 것만 얘기를 하시는지. 기본적으로 폭탄이 되려면 동일인이 같은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그렇죠. 보내는 소위 매크로 네. 이 행위가 있어야 폭탄이라고 하는 거죠. 이 정치인들이 받는 거는 본인들은 한꺼번에 쏟아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보낸 사람은 한 번 보낸 거예요. 받는 사람이 여러 개. 그러면 선거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나는 한 표 줬는데 저 국회의원 받는 사람들은 수만 표, 수십만 표를 받는 거잖아요. 왜 그거는 그러면은 폭탄이라고 얘기를 안 하죠? 그러니까 득표 폭탄이죠. 그러니까 득표 폭탄 받는 거는 왜 안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행위를 어떤 그 한꺼번에 나한테 왔다고 해서 비난을 한다. 이거는 적절하지 않은. 그래서 제가 이제 문자 폭탄이 아니라 문자로 항의하는 거거나 네. 문자로 참여하는 거거나 문자로 민심을 전하는 거거나 네. 그렇게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어야 돼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게 싫으면 스마트폰을 쓰지 마셔야죠. 아니면은 정치를 하지 말든가요. 네. 그러니까 욕설은 분명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 하나의 문자가 와도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기분 나쁜 건 당연한 저는 거고. 사실 욕설도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감정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길 가다가 근데 그런 분들은요. 자기 전화번호를 노출하며 자기보다 훨씬 힘이 센 국회의원에게 그렇게 보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아는 어떤 국회의원에게라도 욕설이 담긴 문자를 쓸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네, 그렇죠. 그 정도로 격해진 분들은 그 사람이 눈앞에 있으면 눈앞에서도 욕을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내가 하는 정치 행위가 국민들한테 혹은 유권자에게 격렬한 반응을 일으키구나. 이렇게 이해해야지 내가 자연인으로 욕을 먹어서 기분 나빠. 이렇게 하면 정치 못해요, 앞으로는. 맞습니다. 네.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그 문자 폭탄을 받으시는 분이 있고,
문자는커녕 뭐 진짜 주목을 못 받는 정치인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하태경 의원이 그런 말 했어요. 문자 폭탄 올 때가 좋은 거라고. 그렇죠. 그 말 하셨죠? 저는 그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뭐 인터넷 써보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내가 글을 썼는데 그 밑에 욕설이 달린 것하고 아무 흔히 우리가 무풀이라고 하죠. 네. 어떤 것이 더 기분이 나쁜지. 욕설 10개가 훨씬 나아요. 그 써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겸해서 그 결국은 시민들의 그 정치 참여 이런 것들은 앞으로는 어떻게 그 빠져나갈 수 없는 그리고 이제 이건 대세죠. 그래서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 이제 앞으로 어쩔 수 없어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변화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다른 나라의 경우 시민의 그 정치 참여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는데 어디까지 갔느냐?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일랜드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까 싶어요. 아일랜드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 이외에도 다른 나라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 차차 소개를 해드리고요.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요. 네. 어떤 분이 문자 폭탄이 아니고 문자 세례다. 오. 네. 국민들에게 그런 반응이 있다는 걸 고마워해야 한다. 무풀이 무서운 거다. 그렇네요. 네. 예. 문자 세례다. 네. 그 말 좋다. 진짜 문자 세례. 문자 세례. 문자 민원. 네. 그러네요. 말부터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정치인들만 따질 게 아니라 요 프레임을 고스란히 그 용화해서 언론에서 계속 제목으로 쓰는 것도 큰 문제거든요. 네.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설명적 기능보다 가치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폭탄이란 말은 그런 말보다는 문자 세례예요. 좋네요. 그 말. 네. 문자 세례를 받았다. 뭐 그렇게 표현해도 되는 일을 꼭 정치인이 받은 그 정치인들이 이제 가장 먼저 만나는 게 기자들이고 기자들 정치를 만나서 기사를 쓰니까 문자 네. 폭탄이라고 표현하니까 아마 고스란히 쓴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쓰지 말아야 한다 이제. 네. 문자 폭주까지는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얘기가 길어진 김에 예. 그래서 그 관련해서 예. 관련해서 다른 말씀 하나만 더 드리면은 그래서 용어의 부적절성 아까 얘기 나와서 얘기한 건데 위장 전입 아까 말씀 많이 하시던데요. 그것도 용어 자체가 저는 잘못된 것 같아요. 법률 용어가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 그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고쳐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위장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잖아요. 주소지 불일치 이런 정도면 괜찮은데 위장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내 몸이 거하고 있는 곳과 행정상의 그 어떤 그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그거 아닙니까? 근데 현대 삶에서 그걸 일치하기가 어렵다는 건 아마 대부분 성인들이면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나이가 한 30만 넘어가도 이게 불일치할 때가 어쩔 수 없이 있긴 있어요. 네. 근데 과거에 공직자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 불일치는 대부분 숨기고 부동산 취득의 목적으로 했기 그렇죠. 때문에 위장전입이라는 용어가 적합했는데 이제 점점 그렇지 않은 케이스들의 후보들을 만나면서 용어가 부적절하고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저는 평생 제 돈으로 집을 사보기는커녕 주식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는 오로지 노동으로만 일해온 노동자인데 저 같은 경우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위장 전입이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주소가 불일치한 경우. 네. 주로 주소가 그러니까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저도 뭐 위장 전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용어는 위장 전입밖에 없어요. 주소가 불일치하면. 그러니까요. 지금은. 예. 그 용어 자체가 굉장히 좀 그것도 부정적인 어떤 가치 판단을 그 집어넣는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고쳐야 되는 거 아닌가. 실거주지와 그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불일치할 경우에 뭐라고 부를 것인지 그리고 그게 아니라 실제 범죄적인 경우는 뭐라고 부를 것인지 그렇죠. 이번 기회에 그런 거 만들고 정비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긴 맞습니다. 합니다. 그 용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전 국민 그러니까 성인이 된 한 40, 50대 이상의 전 국민 중에 한두 번 정도는 가족 내에 이런 경우가 의도치 않더라도 있게 되거든요. 그럼요. 실제로. 저도 생각해 보니까 위장 전입이라고 왜냐하면 주소지 신고를 좀 늦게 한다든가 14일 이내 아니면 그러면 위장 전입이에요. 그렇죠. 저도 지금 그 주소지가 부모님하고 같이 돼 있는데 그 직장에 제 일하는 연구소하고 이제 방송국하고의 거리 관계상 이 근처에서 가까운 곳에서 우편물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경우엔 또 결국 위장 전입이 되는 거잖아요. 또 이런 고민을 한 적은 없죠 과거에는. 근데 이제 그게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된 겁니다. 정비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지만 요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공격하기는 좋죠. 단어가 위장 전입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용어부터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실제 위장 전입 그러니까 사익을 목적으로 한 그러니까 현행법 위반의 위장 전입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건 걸러내야죠. 다. 네, 그렇죠. 당연히 그건 걸러내야 되겠죠. 전입 신고 지연도 있습니다.
어쨌든 전입신고 지역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여기는 많은 케이스가 짬뽕되어 있기 때문에 용어 얘기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 버렸네요. 주제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2분 남았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 2분, 오늘 시간 길었는데도 결국 있게 되는데. 잡담을 하면 길어져. 그래서 그 아일랜드 경우를 말씀을 아일랜드? 드리자면은 그 헌법을 고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물론 다른 법도 마찬가지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를 합니다. 이런 나라가 아일랜드만 있는 건 아니고 많이 있는데 투표라는 최종 행위뿐만 아니라 그 전에 그렇죠. 그 전에 헌법을 고칠 때도 그렇죠. 그 의원들이 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묻는 어떤 그거를 동의를 한다 그런 행위가 아니고 공청회 수준이 아니라 그렇죠. 공청회 수준이 아닌 거죠. 이미 그 전에 그 시민들이 그러니까 총 100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1년 동안에 작년부터 지금 그 기간 안에 있어요. 한 명이 이제 그 의장이 되고 99명을 그러니까 뽑는 거죠. 일반 국민에서. 네, 무작위예요.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물론 이제 그 사전에 이게 가능한 사람인가 시간적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어떤 병이라든가 참석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거죠. 전문성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미 이 아일랜드에서 실험을 30초 해봤고 남았습니다. 예, 많은 경우에도 전문성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는 이미 이제 지금 그럼 좋습니다. 이 주제를 다음 주에 다시 다음에 꼭 하는데 다시 말씀을 핵심이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이겁니다. 문자를 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헌법을 만드는데 네. 직접 참여하는 수준까지 가 있다. 그렇죠. 이거를 문자 우리가 정도 문자 가지고 갖고 얘기할 때가 아니라 단계가 아니다. 이런 지금. 얘기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상훈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김어준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